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자기계발서를 좀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이 30과 40 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제가 30과 40 사이일 때 봤던 책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사이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봐도 여전히 아직도 그때의 그 시절의 그 고민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주제도 있고요.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챕터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과 그에 대한 이 저자님의 경험, 대답, 답변이 나와 있는데 몇 개만 비슷한 류의 질문 몇 개만 골라서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머릿말 부분이에요. 제목이 이렇네요. 어디에 가고 싶은지는 알고 있는가?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원고 마무리 작업에 분주할 때 어떤 후배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맡고 있는 팀은 존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 그리고 윗사람이 새 팀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왔는데, 수락한다면 가게 될 팀의 현재 팀장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뺏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팀의 사업을 접게 되면 뒤치다꺼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후배에게 떠안기는 것 같아 내키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1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해야지 제 선택을 따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을 뿐 지금은 후배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물어보는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되물었죠. 앨리스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다고요. 나를 찾아온 후배는 이럴까 저럴까를 물었지만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자신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길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수많은 후회가 뒤따를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원인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면 속은 변할지 모르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후배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환경은 내 의지대로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결국 저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선택하는 자잘한 것들의 방향성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굵직한 결정이라는 것도 내가 일관성 있게 채택한 선택 기준과 부합할 때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부분이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물론 그 앞서 낭독해드린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한동안 그렇게 많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질문일 거고, 인생의 행복, 만족도, 그리고 우리가 눈 감을 때 우리를 후회 속에 눈을 감게 하느냐, 아니면 그래 이 정도면 나름 잘 살았어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중요한 물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 언급된,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해소가 된 그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게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그 말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나날이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의 일련의 방향성이 점처럼 연결이 되어서 내일의 나를, 한 달 후의 나를, 그리고 1년 후의 나를, 10년 후의 나를 눈 감을 때 내 인생의 발자취를 만들어낸다는 이 부분이 오늘은 더 유독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이었던가요? 어디 그 졸업 연설에서 했던 그 연설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과거에 있던 그런 점들을 연결시켜면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던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원대하더라도 내가 그 꿈을 희망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런 오늘, 그런 과거가 없다면 그런 미래는 꿈으로 남을 거예요. 오늘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이 말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중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눈이 트여져 간다고 할까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뭐 성격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낙천적인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누군가를 잘 알고 싶으면 그런 걸 유심히 보게 되고요. 또 대화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가 어떤 궤적을 이루어 왔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미래가 점쳐진다고 할까요? 점쟁이도 아닌데 타로점, 뭐 관상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 제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 나름대로 이렇구나,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뭘 지향하면서 혹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안목이라는 것이 커져가는 거겠죠. 그것이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너무 수다가 길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마음에 드는 결정이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실망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안다면 궁극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자리와 매우 근접한 그 어느 곳에 내가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그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그것에 가깝게 가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많은 책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선명하고 또렷하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그런 열정, 그릿이라고 하죠.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분명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것 못지않은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그 이미지가 또렷한 게 가능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던 그 살고 싶던 그 방향과 더 많이 일치된, 더 근접한 그런 인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보다 적합한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조바심 내는 대신 내가 어디서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고 홀로 견뎌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김준희 작가님이 머릿말을 쓰셨는데 머릿말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뭐니? 너의 목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주 명확한 이미지로 구체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꿈은 뭘까? 왜 나는 이 나이 되도록 꿈을 못 찾고 있나? 내가 남들보다 정말 재능 있고 경쟁력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건 나는 그렇게 눈에 띄는 특출난 재능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목표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생의 그런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그리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인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셸은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저자님들처럼 인생의 어떤 꿈이나 목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조금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저자님들에게도 쉽게 동화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전 이 책을 버리려고 했었어요. 너무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 고전 이렇게 오래도록 남을 책 아니면 좀 정리 좀 하자. 그 중에 대표적인 류의 책들이 바로 처세나 자기계발과 같은 성의 책들이었어서 이 책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장을 열었는데 이 책에 그런 제 반감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반감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런 내 마음속에 있던 게 이런 생각이었어서 이런 좀 반감이 들었었구나 하는 반가운 내용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답을 비록 찾지 못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다. 어느 쪽으로 차츰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나의 꿈과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아주 일찌감치 발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디 발견하기도 하고, 아주 늦게서 겨우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늦게 발견하더라도, 아주 늦게 발견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늦게 발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미 그 과정들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들이 다 점점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어떤 그런 나만의 유니크한, 나만의 역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과 매력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인생의 초반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다이렉트로 달려왔던 사람의 성취만큼 꽃같은 정도의 가치 있는 그런 성취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바라봐 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내 행복을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대신에 이 김준희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의 길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선명한 답을 즉답처럼 내놓아 주지는 않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나의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미셸 양의 경험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다른 챕터가 눈에 들어와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이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에 빠진 후배에게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영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덕에 영업 현장 책임자들을 만날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직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잘 되겠다는 느낌이 오고,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곧잘 맞았죠. 제가 도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했느냐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미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말과 행동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대가 없이 이익을 얻으려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누군가가 큰 노력 없이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얼마 전 한 다단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투자금의 몇 배, 몇십 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력 없이 큰 돈을 벌겠다는 선택이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던 거죠. 사기는 공짜를 받았을 때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면 독신 생활의 자유로움을 포기해야 하고 다른 이성과 결혼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과 포기가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둘째, 선택의 결과는 모두 내 책임입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패스트푸드를 먹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소송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그 사람이 담배, 패스트푸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도박을 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불행한 궁극적인 원인은 도박을 한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서는 9.11 사태 이후 오사마 빈 라든 신드롬이란 말이 생겼었대요. 상점 매출이 부진해도 빈 라든 때문, 회사가 도산해도 빈 라든 때문, 범죄가 증가해도 빈 라든 때문이라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사마 빈 라든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 탓을 하면 비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 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내 선택 탓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결과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만 더 함께 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은 없지만 착한 사람, 출세는 못했지만 착한 사람, 애인으로 사귀고 싶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 공부를 못하지만 착한 아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착하다는 뜻으로 쓰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참습니다. 진심을 말하지 못해 늘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살거나 이런저런 걱정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또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세상 기준과 거리가 먼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이렇게 요즘 사회에서는 착한 것은 바보처럼 취급됩니다.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남을 의심하지 않아 잘 속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착하게 산다면 늘 손해봐야 하나요? 착하다는 게 곧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힘들고 가끔 바보 취급 당하는 게 싫다면 이런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위의 의견들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훈련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지길 바라지 않는 그런 훈련.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에 늘 예스라고 대답하는 버릇 버려야 하고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보가 되더라도 바보가 될지언정 착한 마음을 잃지 말 것을 권하고 싶어요. 이건 작가님의 생각이기도 한 동시에 저도 미셸 또한 최근 들어서 더더군다나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 화폐 역할을 하던 시절의 권력자들이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 순금이 아닌 잡금으로 만든 금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잡금으로 만든 금화는 화폐로 쓰고 순금으로 만든 금화는 집에 보관해뒀죠. 그 결과 시중에는 잡금으로 만든 금화, 즉 악화만 남게 되고 순금으로 된 금화, 양화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 등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양화가 되겠죠. 그런 사람과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사람, 악화에 해당합니다. 이런 양화와 악화를 똑같이 대우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겠죠. 나중에는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악화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답은 아닐 겁니다. 둘 다를 쓰되 건성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서 대우하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그 조직의 지배적인 행동 양식이 되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은 발전하게 되겠죠. 현실에서 성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하는데도 객관적인 성과가 모자랄 때, 미흡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성과보다는 가치관, 자세, 이런 과정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해요. 재미있는 예를 딱 와닿는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어떤 왕이 있었어요.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 현상금으로 1000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천리마를 구하지 못했죠. 그때 한 신하가 천리마를 구해 오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마침 어디에 천리마가 있는지 알아냈는데 그 신하가 그 말이 있는 곳에 당도하기 이전에 말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냥에 사서 돌아왔어요. 왕은 죽은 천리마, 이미 죽어버린 천리마의 뼈를 500냥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사온 그 신하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께서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냥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아마 살아있는 천리마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500냥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곧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요. 실제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천리마를 팔려는 그 왕에게 천리마를 팔려는 사람이 셋이나 나타나게 되죠. 비록 성과가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좋은 가치관과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면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그런 살아있는 천리마 같은 사람들이 조직으로 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김준희 작가님은 이야기하시네요. 그쵸? 공감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때로는 편법도 모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념만 가져서는 부족하죠. 안 되겠죠? 성과도 내야 하고 일솜씨도 좋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갖고자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꼭 천리마를 알아보는 조직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갈 겁니다. 라는 이 김준희 작가님의 조직이 발전하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인재들로 채워가야 하는가, 또 그런 발전한 조직이 있으려면 나는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그 조직에 임해야 하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하나의 예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셸은 이 얘기를 조직의 관점보다는 개인의 관점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해드린 것이 당신이 어떤 생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만 선명하지 않더라도 나를 그 내가 원하는 인생 쪽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주고 있을 테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나의 선택, 그 선택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내 인생,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책임이다 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매 순간의 선택에 신중하고 또 올바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택,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택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소개해 드린 그 세 번째 테마는 천리마를 구하는 왕, 그리고 그 천리마를 구해온 한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앞서의 두 테마와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요. 인생에서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사는 것 보다가 과정지향적으로 그 과정의 가치관이나 자세 쪽에 나의 신념을 담아서 그것을 유지시켜 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떳떳한 자긍심과 자존감, 자족감을 채워주는 나를 나답게 내 인생을 사랑스럽게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나에 대해 묻고 또 물으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2020년의 가을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모쪼록 한 주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드리고 싶은 미셸이었습니다.